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나눔의 집 강의로 요약하는 합격 노트, 책이 참 예쁘죠. 이 과목 중에, 이 교재 중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강의를 맡은 김진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회복지 조사론을 총 5강에 이어서 한 과목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5강? 그죠? 시간으로 치면 5강을 전부 다 합쳤을 때 5시간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강은 조금 1시간보다 좀 길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은 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론 전체를 살펴보면 5시간 정도 돼요. 제가 외부에서 특강들을 할 때에도요, 조사론은 5시간이면 충분히 전달할 사항은 전부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합격 노트는 기본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의 어떤 사건의 배경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의 영향까지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툭툭 던지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과 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맹목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암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암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합격 노트는 앞뒤가 없는 대신에 5시간이면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툭툭 던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할 수 있냐면 3번 정도는 좀 반복해서 영상을 봐주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과목을 5시간에 마스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교재가 아무리 얇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툭 던져서 이 한 과목을 5시간 만에 마스터하세요 그러면 아마 1시간, 2시간 공부하다가 생각이 다른 데로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면 5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은 5시간 정배속으로 듣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1.2배속으로 들을 수 있겠죠. 물론 김진우 교수의 강의가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강의를 하는 편이라서 딱 내용을 보면 막 일단 입이 먼저 움직이는 편이라 강의가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볼 때는 1.2배속으로 보고 세 번째는 1.2배속이나 또는 뭐 1.4배속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한 과목을 3번 듣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할 시간은 몇 시간? 한 12시간 정도예요. 12시간. 자, 12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과목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8과목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날수로 해서 2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넉넉 잡아서 2주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8일 잡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아서 넉넉 잡아서 2주면 모든 내용을 3번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을 볼 때는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할 거예요. 근데 2번을 보게 되면 내가 사회복지 조사론 전체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편에서 김진우 교수가 다음엔 저런 말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쩌면 속도를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팁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5시간이면 한 번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번, 많게는 3번까지 봐라. 그러면 전체의 숲을 볼 수가 있고 3번을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내용들도 많이 축적,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팁은 뭐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도 맞지만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70%예요. 사회복지 조사론도요. 사회복지 조사론이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요, 같은 문제들이요, 같은 지문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 출제 위원들도 새로운 문장으로 넣으려 그러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의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기출문제에서 그 지문들을 가지고 와요. 동일한 지문들을. 그러다 보니 얼마나 내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느냐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학점 노트를 통해서 이론을 많이 공부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100% 반영되어 시험 점수가 높다라고 전제할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가 높으려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나눔의 집에서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다양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해서 책을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기본서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 노트를 공부하고 기출해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기출해독은 어떤 거냐면 합격 노트와 또 달라요. 합격 노트는 이론 중에서 요약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기출해독은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이론들을 요약한 거예요. 합격 노트는 뭐예요? 합격 노트는 기본서에서 요약을 한 게 합격 노트라 그러면, 기출해독은 기출 문제에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요약을 했고 그 요약한 것을 공부하면 또 기출 문제의 답을 찾는데 월등한 자기 실력 향상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격 노트는 5시간 만에 한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출해독은 기출문제에서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 5시간의 요약과 기출문제의 요약이 더해지면 이거는 정말로 합격하는 데는 충분한 어떠한 공부가 마스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노트를 하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김준훈 교수처럼 5시간이니까 한 과목 마스터해버리네, 이 정도면은 기출해독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출해독은요 키워드별로 되어 있어요. 한 과목에 보통 키워드가 한 30키워드 정도로 돼요. 그 30키워드가 각각 영상 촬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해독을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8과목 마스터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기출 해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활용해야 되겠죠. 합격 노트와 기출 문제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기출 문제는 문제 안에서만 딱 정해져 있죠. 기출 해독은 그 문제를 기반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기출 문제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이라도 아무 데서나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눔의 집에서 출판하고 있는 이 기출 문제집은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면요 과거의 오답이 이번에는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정답이 되고, 과거에 정답이었던 것이 내년 시험 준비할 때는 오답이 되어버리는데, 나눔의 집은 매해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해요. 그래서 매해마다 바뀌면 매해마다 그 바뀐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기출문제도 안심하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은 기출문제집 출판하고 수정 없이 계속 연도만 바꿔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이런 출판사는요 공부하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실태조사라든지 아동 관련 실태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내용이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답이 수정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출문제를 선택하더라도 나눔의 집 기출문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매해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해서 기출문제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노트를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출해독을 저는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눔의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사서 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격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파이널 모의고사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합격 예상 문제지와 파이널 모의고사의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제 풀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만 체크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친절하게 누가 각 과목의 전문 교수님들이 그 문제풀이를 해주는데,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김진은 교수의 문제풀이는 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면 마치 하나의 키워드를 공부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적 여유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적 상황이나 환경, 이것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합격 노트를 선택한 것은 가장 단기간에 한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합격 노트만 봐서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 요약에 불과합니다. 이론적 요약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저는 무조건 1급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 기출문제를 무조건 분석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으로는 안 됩니다. 합격 노트 아주 잘 요약됐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보충 설명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을 찾는 데에 중요한 배경은 되지만 이것이 이 정답을 찾는 데에 어떤 개연성이 있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까지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노트 이후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기출해독이든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시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다? 한 과목에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다. 숲을 보게 되면 정답을 찾을 때에 내가 이 문제에서 무엇을, 이 문제의 출제위원은 무엇을 나에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 노트 3번 반복해서 보세요. 3번 반복해서 보지 않겠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5시간이면 한 번 볼 수 있고 적어도 2번 보는 데는 한 5시간 안 걸려요. 5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 적어도 2번 이상, 충분히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줘라.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에 촬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2주면 모든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교재이다. 그리고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교재는 왜 합격 노트인가가 펼쳐보면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딱 이제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설명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제가 할 거고요. 그 전달할 때에 김진은 교수가 여기에 없는데 뭔가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요 교재에다가 적어 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출문제 해보라 그랬잖아요. 기출해독이든지 기출문제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적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적을 필요는 없어. 그 문제에서 옳고 그른 그 지문들을 적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틀렸어. 왜 틀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론과 기출문제가 병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는 이 이론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과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문이야. 또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해했어. 그런 내용들을 적어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여기가 지저분한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밑줄이라도 한번 그을 거니까 여기가 지저분한 사람, 여기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요,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요, 합격 노트가 정말 노트처럼 활용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노트의 기능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눔의 집 합격 노트를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합격하더라, 이러한 노하우들을 전달하면서 합격 노트의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재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론 1강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과목 사회복지 조사론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중에 두 번째 영역이죠.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할 내용은 사회복지 조사론으로서 1강입니다. 제1장과 제2장에 해당하는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와 2장의 조사의 유형과 절차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전후로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입니다. 조사론, 항상 숲을 보라 그랬죠? 조사론 하면 어떤 과목이겠어요? 당연히 지식을 탐구하는 과목이겠죠.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중에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탐구와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탐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탐구할 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해야 되겠어요?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이겠죠. 왜?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에 논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식들이 추출이 되어지겠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은 뭔가 깨름직하고, 그죠? 뭔가 의심적이고, 이렇죠.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탐구는 어떤 것이냐?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논리에 근거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화의 정도도 높고 객관성의 정도도 높고 보편화의 정도도 높겠죠. 반면에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는 어떤 거예요? 어떤 관습에 의한, 전통에 의한, 그리고 권위에 의한, 그죠? 관습, 전통, 권위, 이러한 것으로 얻어진 지식은 일반적으로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에 의한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론에서는 자, 과학적인 지식 탐구를 하는 과목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지식 탐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조사론의 교재는 맨 앞에 지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탐구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장.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공부할 1장에서는 최근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17회는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18, 19회는 두 문제, 20회 때는 세 문제, 21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서 뭐야? 1장에서 지금 공부하는 이 영역에서도 매회 두 문제가 평균 출제되어지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예요.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탐구에 반대되는 말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요거 아니겠어요? 일상적인 지식 탐구죠. 일상적인 지식 탐구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모든 일상에서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뭔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논리를 우리가 거기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거죠. 과도한 일반화 너무나 잘 아시죠?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죠. 과도한 일반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아 얘는 전봇대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의 현상이겠죠. 선별적인 관찰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관에 부합하는 사례가 다른 사례보다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상대방의 모습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이는, 그래서 쟤는 참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 그 친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나는 행동 중에서 이러한 모습, 약간 불편한 모습들만 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 사후 소급 가설이에요. 가설은 우리가 바로 오늘 같이 배울 건데, 양적 연구에 보면 이가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암기 방법 얘기할 거예요. 이론, 가설, 조작화, 검증 이렇게 돼요. 이론에서 가설을 추출하고요. 가설을 조작화해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러니 가설은 검증하기 이전에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이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은 검증하기 이전, 사전에 설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후 소급 가설을 언제? 사후에 소급한 거야. 검증한 다음에 가설을 소급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증이 됐다라는 것은 가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위 여부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 중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관찰을 먼저 한 후에 관찰한 결과에 들어맞게 가설을 거꾸로 가설을 설정해서 원래의 가설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연구할 때에 어떤 연구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연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녁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볼까? 그러면 간단하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봤더니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렇구나. 그럼 다른 변수를 좀 갖고 와서 넣어볼까? 인과관계가 돼. 이미 나는 확인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설을 써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후 소급 가설도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이거는 지식 탐구 과정이 아니라 이미 지식이 탐구된 것을 마치 탐구하겠다라고 거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비논리적 추론,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론이에요.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 도박꾼의 오류. 여러분들이 그 동전 앞뒷면 게임 아세요? 딱 하늘로 던져서 한 다음에 앞면이나 뒷면이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 앞뒷면을 맞출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죠. 50%. 자, 그런데 내가 한번 딱 해서 걸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전부 다 베팅을 했어요. 그런데 앞면인데 제가 뒷면으로 해서 틀렸어.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럼 다시 할래? 그래, 알았어. 내가 10,000원을 빌려서 할 테니까 빨리 해.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전 앞뒷면 게임에 이길 확률은 50%인데 내가 좀 전에 50% 졌어. 그러니 2번 할 거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죠. 왜? 맞출 확률은 그 사건당 50%인데 나는 게임 전체의 50%라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를 적용한 것이죠. 이처럼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론을 해버린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지식 탐구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인 관철, 사후 소급 가설이라는 잘못된 어떤 연구 방법, 그리고 비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논리적인 추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과학은 어떤데? 그렇다면 과학은 어떤데? 라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과학의 특징을 그렇구나.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 그러니까 논리성이죠. 논리적 추론을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이것에 의한 논리적 추론을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진다라는 게, 과학이라는 것은 논리성을 통해서 뭐예요?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확률적 결정론으로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100%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자, 여기 확률적 결정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확률적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100%가 그렇다 아니다. 특히 뭐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자, 인간의 100%라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그 100%, 인간 자체가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뭐다? 확률적 결정론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이다. 그래서 확률적 결정론으로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100%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과학은 일반적이다 동그라미, 보편적이다 동그라미. 과학은 뭐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거. 과학의 특징이 그래요.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과학은 뭐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해관계, 선입견이나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를? 객관성을 추구한다. 과학의 특징 뭐다? 객관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객관적이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확률적 결정론을 따른다. 연구자가 각기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서로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동일한 연구 과정과 방법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연구 과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간주관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이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간주관성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김진은 교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김진은 교수는 참 잘생겼고 강의도 잘하고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진은 교수는 좀 나이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이고 좀 그래. 그런데 강의는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C라는 사람은 김진은 교수님은 인품이 좀 아닌 것 같아. 설명하는 예를 들어도 꼭 우울증 같은 것만 예를 들고 좀 아니야. 그런데 강의는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전부 다 김진은 교수를 판단할 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어떤 사람은 좀 늙었다, 어떤 사람은 좀 인격적인 부분이 좀 결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강의는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간주관성이라는 것은 상호주관성이에요. 전부 다 주관적이긴 하나 그 중에 일치되는 얘를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간주관성은 이런 의미인데 우리 조사론에서의 간주관성은 이거를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의도가 있어도 같은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도 그 결과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연구,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연구라도 동일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간주관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른 말로 뭐다? 서로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어도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간주관성. 동일한 근거를 바탕으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것, 즉 반복 또는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 재현 가능성.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탐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다. 과학의 특징은 뭐다?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원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배가 날아서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배가 떨어져서 까마귀가 날았는지 이러한 것들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원인 탐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영구불변한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여기에서 사람들이 틀려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 자체가 100%가 아닌데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아닌 과학적 이론은 반증, 포퍼에 반증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반증되어지고 뭐를 반증하겠어요? 어떤 오류에 대한 반증을 통해서 수정 가능해야 된다. 수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다른 말로 잠정적이라고 해요. 잠정적 기억해 두세요. 잠정적이다. 잠정적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잠정적이라는 것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과학의 특징은 뭐다? 수정 가능성 잠정적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수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백조는 흰색이다. 맞아요?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조를 다 관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검은색 백조를 한 마리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백조는 흰색이 아니다라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는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역적 방법은 이론을 시작으로,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론에서부터,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데, 연역적 방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는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런데 오류라는 것은 뭐예요? 오류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오류만 동그라미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역적 방법은 이론에서 시작하고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며 발생하기 쉬운 오류, 연역적 방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는 구성의 오류다. 구성의 오류는 뭐냐?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는 뭐냐면 여기에서 연구했는데 이것이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양적 연구에서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 제너럴,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이론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이론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이론으로부터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추론해 나가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가설의 형태로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가정. 자, 그러니 연역적 방법에서는 가설이 필수야, 아니야? 필수야, 필수.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는 3단 논법이에요.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인데 이거는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잖아. 모든 사람은 이론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길동이는 사람이다. 고로 특수한 사실은 법칙을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고로 길동이는 죽겠네? 맞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길동이는 사람이다. 고로 길동이는 죽는다.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뭐 했어요? 추론했죠. 길동이는 죽는다.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모두 다 죽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논리 전개 과정 기억합시다. 이론, 가설, 조작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이미 이가조를 설명했죠. 이론, 가설, 조작화. 이가조.
이론, 가설, 조작하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 양적 연구, 연역적 방법에서는 이가조, 이론, 가설, 조작하를 하면 조작하는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걸 조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하고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납적 방법은 여기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납적인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찰.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만큼은 이건 오류잖아. 오류니까 이응으로 시작해. 인과의 오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류만 이응이 이쪽으로 오고 자음이 이쪽으로 가는, 기억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납적 방법은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인과의 오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관찰을 했더니 길동이도 죽네. 관찰을 했더니 영희도 적네. 우리 중에 영이 있나요? 그럼 또 다른 누구도 죽네. 누구도 죽네. 다 죽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 나가는 거야. 길동이도 죽네. 영희도 죽네. 진우이도 죽네. 쟤네들 전부 다 사람이네. 그러 사람은 죽겠다. 이렇게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서 특수한 상황, 이론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기납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의 세계에서 관철된 사실들이 공통적인 유형,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길동이도 죽어, 진우이도 죽어, 영희도 죽어, 이렇게 공통적인 유형,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 전개는 뭐예요? 관찰.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관찰을 하고 뭘 발견해야 돼요?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턴, 유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발견한 다음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뭐야? 임시 결론이에요. 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정 가능성, 잠정적이다라고 했죠. 그러니 임시 결론이에요. 왜? 관찰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관찰되어지면 얘는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절차예요. 과학 절차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둘의 방법은 상호 순환적 관계예요. 또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역적 방법은 뭐예요? 이론을 통해서 특수한 현상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이게 연역이에요. 연역적. 이론을 통해서. 이게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기납적 방법은 뭐예요? 특수한 현상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이건 기납적 방법이죠. 그러니 특수한 상황에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에서 다시 특수한 상황을 찾아내고, 이처럼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은 서로 사이클을 그려요. 상호 순환적이고, 순환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쪽이 못하는 것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귀납적 방법에서 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연역적 방법은 시작을 못해요. 그죠? 연역적 방법은 또 이론을 통해서 특수한 사실들을 또 증명을 해 나가는 거죠. 이처럼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은 상호 순환적,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학 철학이에요. 과학 철학을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자, 귀납주의는 우리가 아까 귀납법 어떻게 했어요? 귀납주의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을 통해서 패턴, 어떤 유형을 찾아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찰, 경험, 즉 현상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귀납법과 귀납주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범위 안에서의 설명인 거예요. 주의만 들어간 거예요. 연역주의는 또 반대인 거죠. 일반적인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이론으로부터 특별한 사례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사고에 바탕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납법과 연역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만 유의미하다라고 주장해서 형이상학적인 명제는 배제하는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는 그래서 다른 말로 논리 경험주의라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논리 실증주의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만 유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퍼의 반증주의와 큰의 과학적 혁명론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포퍼는 반증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포퍼는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반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수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데,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순에 대한 반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진리로 끝없이 접근하는 과정을 과학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추측과 반박을 통해서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과학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포퍼의 반증주의다. 그래서 포퍼의 반증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오류에 대한 반증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포퍼 반증주의,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과 그 과학 철학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칭해야 되는 포퍼의 반증주의와 쿤의 과학적 혁명론은 패러다임론이에요. 그래서 쿤의 패러다임론 또는 쿤의 과학적 혁명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쿤은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때 이 패러다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패러다임에 뭐를 가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A, B, C, D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 A가 B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하고 C는 A에 대해서 월등히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라기보다 동시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쿤의 과학적 혁명론은 패러다임의 우결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면, 여기 있네요. 그죠? 과학의 변화와 발전은 지식이 축적되는 누적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 누적적인 과정이 아니라 뭐다? 혁명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시험에 볼 때 누적적인 과정이라고 나오면 쿤의 과학적 혁명론 또는 패러다임론이에요? 아니에요. 누적적 과정은 다른 말로 점진적이다 라는 단어로 많이 바뀌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쿤의 과학적 혁명론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수정되어진다. OX, X죠. 쿤의 과학적 혁명론, 쿤의 패러다임론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뻥 하는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쿤의 과학적 혁명론에 과정도 있어요. 과정을 보면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전과학은 특정한 패러다임이 지배하지 않을 때, 이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과학이에요. 전과학은 어떠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특정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정상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약간 지배적일 때에, 우리도 보면 상담도 봐요.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엄청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물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이론에 해당되죠. 이론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칼 로저스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우월하게 지배할 때를 정상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위기 혁명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쿤의 과학적 혁명론의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의 3대 패러다임.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은 아까 쿤의 과학적 혁명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러다임은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해? 그러면 실증주의가 그 다음에 해석주의보다 더 우월해? 아니잖아. 쿤의 과학적 혁명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증주의가 해석주의보다 우월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공부하고 바로 오답을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와 그 다음에 환원주의, 축소주의는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월하다. 비판적 사회과학이죠. 환원주의, 축소주의는 아니고 비판적 사회과학, 어느 것이 더 나머지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증주의는 뭐냐? 실증주의는 사회현상, 우리가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그렇게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실증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다양성, 다변성, 이런 것들보다는 객관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정한 질서와 규칙. 사람은 사물과 같이 자연과학처럼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100%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펜이라고 쳐요. 이 펜의 성분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고, 그 성분을 조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얘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이처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내의 법칙, 규칙 등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도 다양한 규칙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떻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100%는 없다라는 것인 거죠. 대규모의 표본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양적 연구 방법.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방법을 해요. 그리고 객관성, 다 기억합시다. 정확성, 일반성 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연구의 가치 중립성을 중시해요. 조사론은, 여러분들, 조사론의 특징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실증주의는 연구의 가치를 중립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왜?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것이 주관적으로 접근하면 일정한 질서가 규칙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가치 중립성을 중시하며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합니다. 경험적 관찰. 관찰자의 존재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이거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식, 내가 어떻게 인식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객관적인 실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이 뭐예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사론은 뭐다? 가치 중립적이다. 그 중에서 실증주의는 더욱더 가치 중립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조사론은 가치 중립적인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1급 시험을 봐야 되니 정책론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요? 가치
지향적이 맞습니다. 정책론은 어떠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정책에다가 제도에다가 접목을 하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조사론은 가치 중립적이 답이에요. 그 중에서 실증주의는 해석주의에 비해서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더 중시합니다. 반면에 정책론은 뭐다?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에 실증주의와 반대인 해석주의는 뭐냐? 그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원리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룰과 규칙 이런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주의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도 없고 반대로 연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화된 패턴화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행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행위자의 입장에 의미를 찾는데 의미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의미 찾는 거 해석하는 거잖아.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주관성. 자, 그러면 실증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실증주의 나오면 객관적, 일반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해석주의는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주관적 의식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 즉 맥락,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현장 연구나 참여 관찰, 이것이 대표적인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에만 의존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객관적인 측정 도구 자체도 모호하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해석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주의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해석에 더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가 활용되어집니다. 연구에서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가 연구에서 활용되어진다. 기억해 두세요. 해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가 활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회과학은 억압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억해 두세요. 비판적 사회과학. 그래서 억압에 초점에 맞추었으며 억압받는 집단의 임파워먼트, 자, 억압, 임파워먼트, 그러면 또 뭐가 나오느냐면 나중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옹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비판적 사회과학은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억압받는 집단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연구 절차를 활용하는 것. 자, 임파워먼트, 억압받는, 불이익, 불평등, 그러면 옹호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도 같이 공부합시다. 억압받는 집단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연구 절차를 활용한다. 비판적 사회과학. 그래서 사회 변화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뭔가 사회 환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꾸는 것, 이것이 비판적 사회과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과학 철학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번째는 사회과학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윤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려고 그러는데 비윤리적인 방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은 얻었으나 그 얻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지식 탐구가 인간을 위해서
도움이 됐느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을 탐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을 수정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 결과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 왜 오는지 원인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이 원인을 수정 조작해서 태풍을 우리가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간의 어떤 피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면서 이걸 연구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면 그 연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윤리는 중요하고 별 3개죠.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윤리, 지식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적인 지식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론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익명성 및 비밀 보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냐, 윤리적인 연구냐라는 거죠. 첫 번째,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익명성 및 비밀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익명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익명성은 누구인지,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익명성이죠. 자, 그런데 면접조사에서 익명성을 어떻게 되죠? 보장이 안 돼요. 왜? 면접, 바로 앞에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익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 할 때 뭐예요? 이름을 적지 않는다든지 개인정보를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든지 이거 익명성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자, 비밀 보장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비밀 보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 나왔었냐 하면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익명성이 전제되어져야 비밀 보장을 준수할 수 있다. OX. 익명성이 전제되어져야 비밀 보장을 준수할 수 있다. OX. 정답은 X죠. 익명성. 내가 면접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길동이가 과거에 이랬구나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정보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비밀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져야 비밀 보장이 준수되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시험에 나왔었어요. 연구 주제와의 내용. 사회과학에서의 윤리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윤리는 어디서부터? 주제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제 선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 자체가 인간을 해롭게 하는 연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주제 자체도 윤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돼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주제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선정에서도 윤리적 고려가 있어야 돼요. 보고서 작성에서도 다른 사람의 내용을 그냥 의미 없이 표절하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주제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 사회과학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고려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연구 주제와 내용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여 연구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이게 뭐다?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예요.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인간이므로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므로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대상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에서는 뭐예요? 고지된 뭐까지 고지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위험. 자, 위험과 피해는 당연히 이게 사전이에요. 사전. 고지된 동의는 사전에 고지된 동의예요. 사전에 위험과 피해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혜택까지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봤을 때는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는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하는데 면접 대상자였어요. 면접 대상자인데 이 연구비가 많아서 면접 대상자에게 1회당 50만 원씩
면접이라서 150만 원이라는 것을 내가 전달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기분 좋게 통장으로 입금을 딱 해줬어요. 연구가 끝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탈수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150만 원을 입금해 줬는데 그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입금을 하는 바람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물론 그 돈이 계속 매월 입금이 되어진다 그러면 탈수급된 것 자체가 더 큰 행복이겠죠. 그러나 이건 일례성이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이 150만 원으로 충분한 생활을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추가적인 연구가 없으니 수입도 없고 생계비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 또는 유형과 피해도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을 미리 잠정적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후에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사 대상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탈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조사 대상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탈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탈퇴하면 나의 연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것, 조사 대상자를 속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연하죠.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유도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죠.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일반적으로 두는데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라든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런데 통제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통제 집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윤리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픈데 실험 집단에서는 다양한 약들을 처방을 하는데 통제 집단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통제 집단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통제 집단으로 할당된 대상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입니다. 연구 결과는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항상 자기가 잘한 것, 증명된 것만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안 된 것, 내가 연구 가설을 설정했지만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지 못했거나 가설이 또 오히려 앞뒤가 바뀐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도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해줌으로써 다음 연구자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도 같이 보고서에 작성해 주는 것이 연구 윤리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예요.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에요. 사회복지조사의 특징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왜 사회복지조사를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조사론을 배워야 되지? 이러한 것이죠. 이 조사론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어떠한 혜택, 능력, 신장되는 능력,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주로 인간의 욕구 충족과 현실 문제를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등에 필요한 지식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순수조사와 응용조사가 있다면 응용조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응용조사. 순수조사는 연구 자체가 목적이라 그러면 응용조사는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사회를 개량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량화. 이 개량화는 사회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사회과학은 뭐다? 순수조사다? 응용조사다? 응용조사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응용조사. 왜? 사회를 개량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주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 계량적인 성격, 사회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그 원인을 우리가 원인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바꿔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 계량적이다. 사회 계량적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일반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랑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된다. 평가의 도구로도 활용된다. 프로그램 질 개선에도 활용된다. 사회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계량화하고 이 계량화랑 이 계량화는 다르죠. 글자 잘 봐요. 이 계량화는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 수치화. 숫자화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높다, 여자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것을 계량화라 그러고 아예 이 계량은 좋게 만들 때의 계량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응용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 조사를 응용하면 어떠한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첫째,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사는 왜 전문가인데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과학적 기초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며 개입 효과성을 평가하여서 가설의 연관성과 문제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의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우리가 수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 이론을 형성하고, 자,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론인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맞는다 그러면 이게 이론인 거예요. 이처럼 이론을 형성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했다라는 것 자체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기술을 구축하는데 유용하죠. 실천 기술은 다시 이거예요. 이론을 형성했으면 원인을 바꿔서 결과를 바꿔나가는 것. 이게 실천 기술이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론을 잘하는 것은 나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조사론이라는 그 과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원인을 조작해 줌으로써 결과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원인을 수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사론이 1교시에 나오는 거예요. 인행사와 조사론은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문제, 그리고 그 주기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1교시의 조사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2장입니다. 조사의 유형과 절차예요. 이제 1장 끝났어요. 1장에서 아까 몇 문제 나오는데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 정도 공부하면 2문제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뭐까지 기출문제까지 같이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장 조사의 유형과 절차예요. 17회에 3문제, 18, 19회에 2문제, 20회에 3문제, 21회에 2문제, 이렇게 꾸준하게 5개년 평균
2.5문항 정도가 출제되어지고 있어요. 1장보다 2장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네요. 조사의 유형. 조사의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동일한 연구도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유형이에요. 첫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로 나누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탐색적 조사는 예비조사의 성격이에요.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언제 하냐면 잘 모를 때, 말 그대로 탐색할 때, 잘 모르는 정보를 탐색할 때에 예비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에 이가죠. 이론, 가설, 조작화인데 탐색적 조사에서는 이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 필요 없어요. 가설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 가설 설정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려면 이론을 알아야 가설을 설정하는데 탐색적 조사는 전제가 되어 있죠. 예비조사. 잘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조사할 때 탐색이라 그래요. 잘 모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론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설을 설정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가설 설정 이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억합시다.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하는 거 뭐예요? 탐색적 조사. 그래서 가설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왜? 가설 설정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연구 가설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등에 실시합니다. 연구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 가설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는 핵심 키워드 빈도와 백분율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영향 요인 간의 어떠한 관계, 여기에서 어떠한 관계라 그러니까 또 인과관계, 우리 들어본 게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 하면 땡, 인과관계 여기에요. 여기서 어떠한 관계는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분석은 상관분석이에요. 상관분석. 그래서 영향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현상의 모양이나 분포, 빈도, 크기, 비율 등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다. 그래서 발생 빈도와 비율,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할 때 진행하는 연구 뭐예요? 기술적 조사.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세 번째는 뭐예요?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는 설명하려는 거는 뭐냐?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거죠. 원인을 안다 그러면 미래 사실 당연히 예측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에요. 회귀분석.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상관분석까지이고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까지 보는 회귀분석이에요. 그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뭐냐? 상관관계는 이거예요. A가 커지면 B가 커지든지 작아지는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 그래요. 자, 그런데 B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A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그냥 A가 변하면 B도 같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상관성이라 그래요. A가 변하니까 B도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변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상관성이라 그래요. 근데 A가 변해서 B가 같은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A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이런 거죠.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다. 자, 비가 오면 무릎이 쑤셔요. 이 둘은 뭐가 있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무릎을 쑤신 원인이 B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 인과관계는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얘하고 얘한테 영향을 준 건 뭐예요? 기압이었죠. 저기압이었어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비가 왔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무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무릎이 쑤신 것의 원인은 저기압이었어요. 인과관계는 얘가 인과관계인 거지, 비가 왔다고 무릎이 쑤신 거는 상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상관관계는 A가 변할 때 B도 같이 변하는지, 이것이 상관관계이고, 인과관계는 그 변하는 것이 원인에 의한 변화인지 아닌지,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횡단조사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거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조사, 일정 시점에 측정하므로,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횡단조사는 한 차례, 한 번. 그래서 일정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에 측정하므로 정태적,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정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종단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상황이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건 뭐예요? 반복. 다른 말로 반복 측정함으로 동태. 여러 번 하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 번. 처음과 두 번째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동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단은 동태적 성격.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게 패널, 경향, 동년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은 뭐냐?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거 전부 다 장기간이니까 이거 의미가 없고요. 매 조사 시점마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자, 처음에 100명을 10년 후에도 그 100명을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중간에 사망하거나 연락처가 바뀌어버리면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자 상실이 발생해요.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패널 조사가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패널 조사를 하면 이 패널 조사를 갖고 경향이나 동년배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향이나 동년배 조사를 가지고 패널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향 조사는 뭐냐? 경향은 추이 조사, 추세 조사라고도 합니다. 트렌드라고도 하죠. 트렌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경향 조사라 하지 않고 추이 또는 추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경향조사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경향, 추이, 추세, 트렌드 다 같은 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상 집단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상 집단의 변화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주 한라대 신입생의 인식조사 했다 그러면 올해 조사와 내년 조사는 대상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신입생이라는 것이 그에 입학한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뭐는 같아요? 신입생이라는 트렌드는 올해와 내년 전부 다 같죠. 이처럼 트렌드, 같은 트렌드를 조사하는 것을 경향조사, 추이조사, 추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 작년에 제주 한라대 신입생들의 인식은 이랬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렇네,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추세조사, 추이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년배 조사는 다른 말로 코호트 조사라 그래요. 코호트는 동년배다 기억해 두시고요. 동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동류 집단이에요. 동류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58년 개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58년 개띠 같은 동류 집단이죠. 베이비 부머 세대도 같은 동류 집단이죠. 이처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동류 집단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58년 개띠의 10년 전에 58년 개띠의 인식과 10년 후에 58년 개띠의 인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때에 58년 개띠를 보는데 뭐는 중요하지 않아? 10년 전에 연구 대상자가 10년 후에 연구 대상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그거는 패널 조사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비용이라든지 대상자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단조사에서는 패널, 경향, 동년배 조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사 대상에 따라서예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래요. 모집단. 그러나 모집단이 아주 커. 예를 들어서 10,000명만 넘어도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10,000명의 모집단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10,000명이 아니라 표본을 추출해요. 표본. 한 300명만 연구할까요? 이 300명만 연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 그래요. 그리고 모집단이 아주 크지 않았을 때 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고,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거죠. 자, 이때에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금은 잠깐 표본의 생각과 모집단의 생각의 차이를 표지모차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생각이 모집단의 생각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이게 일반화예요. 일반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료의 수집 성격에 따라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나누죠. 양적 조사는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의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질적 조사는 현지 조사, 심층 면적, 관찰을 통해서 맥락 속에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질적 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 연구 과정입니다. 조사 문제, 그리고 선행 연구, 가설,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해석, 보고서 작성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문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순서를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주문이 선행되어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주는 주제, 무는 문제예요. 선행 연구는 이론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설 설정, 조사 설계, 그 다음에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면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보고서 작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설계하고,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보고서 작성이니까 어렵지 않고, 또 뒷부분보다 시험에서는 앞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주제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죠. 주제, 연구 문제,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가설 설정. 자,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론을 통해서 주제 문제, 연구 문제가 형성되어진다? 아니죠.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앞뒤로 바뀝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 가설을 기반으로 이론을 살펴본다, 이거 아니죠.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문이 선행되어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 순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역적 방법의 연구 방법에 뭐가 있었죠? 이가조 암기하라 그랬죠? 이론, 가설, 조작화 같은 거예요. 이론 여기죠? 가설 여기 있잖아요. 조작화가 있다면 여기에 조작화가 들어가겠죠? 이처럼 이가조와 주문이 선행되어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분석 단위입니다. 분석 단위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예요. 분석 단위란 분석을 위해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예요. 최종 목적은 분석이에요. 무엇을 분석할 것이냐. 여기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도라고 하면 분석을 뭐예요? 성별, 남자와 여자로 할 거죠. 그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니까 자료를 수집할 때 남자 또는 여자 이렇게 할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특이한 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모두 사람이면은 남자 또는 여자인 거예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성별에 따른 분석은 분명히 집단인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라는 집단인 것 같은데, 자료를 수집할 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분석 단위가 개인인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이직률. 자,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이기만 하면 돼요. 사회복지사이기만 하면 돼요.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그죠? 분석을 할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사, 개인인 거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도도 분석 단위는 개인이고 사회복지사의 이직률도 분석 단위는 개인이에요. 그러면 집단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집단은 이런 거예요. 20대 부부와 40대 부부의 결혼 만족도. 그러면 집단은 20대 부부와 40대 부부인 거죠. 자, 그러면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20대 부부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설문해 주세요. 40대 부부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주세요. 30대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20대와 40대라는 엄연한 집단 안에 들어가야만이 설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또래도 마찬가지, 동아리도 마찬가지. 음악 동아리예요? 체육 동아리예요? 그럼 설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설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에 이 집단 안에 있어야만, 이 집단 안에, 이 집단이나 이 집단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랑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 단위는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은요 오히려 쉬워요. 읍면동별, 읍면동별, 어떤 별? 아니면 시도, 간,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시도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분석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공식적 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학교, 교회 이러한 것처럼 공식적인 어떤 사회조직을 분석 단위로 한다 그러면 공식적 사회조직, 사회적 가공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회조직이냐 가공물이냐, 신문, 사설, 도서, 그림, 대중음악, 인터넷 등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가공물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헷갈리는 것이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집단을 비교할 것이냐, 이렇게 집단을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든지 설문에 응답해도 되는 경우라 그러면 개인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면 누구나 응답해도 돼요. 사람이라 그러면 성별은 어차피 집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이면 다 남자나 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되는 거예요.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이죠.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가 있어요. 환원주의는 다른 말로 축소주의랑 같은 거예요. 축소주의. 자, 생태학적 오류는 생태학적 분석 단위가 생태, 집단이에요. 집단이 분석 단위인데 오류라는 것은 뭐예요? 해석을 개인으로 해석을 한 거죠. 내가 연구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기독교가 불교보다 자선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훈이와 영희가 있는데 진훈이가 기독교야. 진훈이는 자선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나는 기독교를 해석했는데 해석은 진훈이가 라고 해서 뭐예요? 개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 그래요. 반면에 개인주의적 오류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조사 결과에서 기초해서 집단을 단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개인을 연구하고 진훈이는 기독교인데 싸가지가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전부 다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는데 집단 단위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앞에 거를 잘 보세요. 생태학적 오류, 이거 분석 단위 오류잖아요. 그러니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 단위가 생태, 집단인데 오류라는 것은 개인으로 해석했고, 개인주의적 오류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었는데 집단으로 해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 단위가 집단, 개인주의는 분석 단위가 개인인데 반대로 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환원주의, 축소주의 오류는 뭐냐면 어떠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요인에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축소라고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에 대한 현상들의 원인을 생각되는 개념이나 변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한 가지로 환원, 즉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지나친 단순화로 잘못 범하는 오류이죠.
어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상담 교수님은 이거 상담이 필요해. 복지 교수님은 이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해. 의료 쪽은 이거 치료가 필요해. 이처럼 어떤 문제를 지나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축소주의, 환원주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핵심 특강 제1강 제1장 사회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와 제2장 조사의 유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작할 때에 시간을 할애해서 핵심 특강 강의 공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한번 들으시면 이해될 듯 말 듯하고, 그게 이해됐다라고 했지만 아직 자기의 체질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거의 나와 동일시 하는 수준까지 좀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까지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강 끝났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됐죠. 1시간 앞에 OT 겸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다음 영상은 앞부분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에 김준은 교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질 거예요. 처음엔 좀 짜증나겠지만 그 울려 퍼짐이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이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